근데 카카오의 임원들은 카카오를 사지 않았어요. 반대로 네이버의 임원들은 네이버를 샀습니다. 카카오의 주가와 내부자의 매매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휴의 끝자락을 앞두고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랑 다르다. 네이버 임원들 자사주 줍줍.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최근에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이슈 때문에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 임원들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서 자사주를 매수를 했고 카카오의 임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이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이슈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네이버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카카오의 임원들은 카카오를 사지 않았어요. 반대로 네이버의 임원들은 네이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본다면 카카오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즉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인지,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매 이슈를 과연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매, 내부자의 자사주 매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죠.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운영을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9%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2700%예요.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가 자신의 서적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자 매매입니다.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것은 고급 내부 정보이고 CEO 혼자 사는 것보다 대주주 친인척 여럿이 같이 사는 것이 더 믿을만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내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대주주, 최대주주 친인척,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 추가적으로 그 회사 지분은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자, 이런 주체들을 묶어서 내부자라고 칭합니다. 당연히 이런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보다 자기 회사 상황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참고로 이러한 내부자 매매가 불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대신에 내부자 매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자가 1000주 내지는 1000만 원 이상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결제일 기준으로 5영업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앞서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엇갈린 내부자들의 매매 패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내부자 매매는 세 가지 관점에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뜸하다가 갑자기 사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변화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적자를 내는 기업이 갑작스럽게 흑자를 낸다. 테슬라가 작년에 그랬죠. 계속해서 적자를 내다가 갑자기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M&A로 알짜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포인트거든요.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내부자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계속 사지 않다가 갑자기 내부자 여럿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 라는 것 자체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반면에 내부자가 맨날 사요. 즉 월급만 받으면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삽니다. 자, 그런 내부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별로 없겠죠. 호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과거 내부자의 매수 전후 주가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부자 매매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내부자들이 막 샀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주가의 저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내부자들이 막 주식을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때가 또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의 내부자의 매매와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내부자의 매매는 신뢰성이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다시 내부자가 뭔가 해당 주식을 팔았다든지 샀다든지 그런 액션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부자의 매매는 신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매수 규모를 고려해야 됩니다. 내부자는 일반적으로 임원입니다. 최대주주 친인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달리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거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최소 한 억 단위 정도는 사줘야지 좀 샀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이 매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 임원의 연봉과 매수 규모 내지는 매도 규모를 고려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자 매매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이 관점에서 과연 네이버의 임원들이 네이버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와 내부자 매매 패턴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근 1년간 현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의 차트가 있고요. 이 네이버의 차트에 다른 차트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 초록색 막대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같은 기간 네이버 내부자의 매매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방향, 이게 위로 솟아 있으면 내부자가 이 시점에 자사주를 사들인 것이고요. 반대로 막대기가 아래로 향해 있으면 내부자가 이 시점에 네이버의 주식을 팔아치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의 길이가 매수 규모 내지는 매도 규모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네이버의 내부자 매수로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내부자 7명이서 동시다발적으로 네이버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사실상 이 막대기의 높이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즉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내부자의 매매의 신뢰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수를 할 때도 있고 매도가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매도가 전반적으로 좀 우위여서 신뢰할 만한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이때는 대규모 매수가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내부자의 매매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기엔 또 애매합니다. 그리고 작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20년 11월, 12월, 1월. 자, 이때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1년간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주가가 한 30만원에서 27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당시예요. 근데 이때 내부자의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주가는 저점이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뭔가 저점이었을 때 사고 고점이었을 때 판다. 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사는 사람은 사고 파는 사람 팔고 그다지 이 주가와 상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규모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2020년 이사, 감사 전체 보수 현황, 보수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보수 총액이 64억 원 정도고 인원수가 7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9억 원 정도예요. 물론 이거는 대표 등기 임원 7명의 평균 보수액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다른 임원 역시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한 임원이 총 7명이고 이들이 사들인 금액이 합쳐서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매수 규모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의 주가와 내부자의 매매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1년 현황입니다. 딱 보시면 썰렁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의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 있었냐?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 자, 이때 딱 3차례 내부자의 매매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는 없었고 매도만 있었다. 근데 매도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주가가 가장 낮을 때, 최근 1년간 가장 낮을 때 이때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카카오 역시 이 내부자 매매의 신뢰성은 없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내부자 매매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화가 감지가 돼야 돼요. 한동안 매수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매수를 한다든지, 반대로 한동안 팔지 않다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판다든지. 자, 그러면 주목해볼 만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내부자의 매매가 진행이 됐었고요. 자, 추가적으로 신뢰성 관점. 뭔가 내부자가 사면은 그 뒤에 주가가 오르고 내부자가 팔면 주가가 내리고. 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상관성이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규모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임원 7명이서 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7명이서 1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관점에서도 사실상 그다지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다. 그래서 네이버 내부자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은 최근 1년간 내부자의 매매가 거의 없었어요.
딱 3차례가 있었는데 주가가 저점인 상황에서 임원 개인이 그냥 자신의 사유로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그런 액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내부자의 매매가 엇갈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네이버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오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플랫폼 규제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아예 카카오를 콕 집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한다. 골목 상권을 침해를 한다. 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카카오의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퀵서비스, 모빌리티, 꽃배달 등등 주로 중소사업자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은 좀 전략이 다릅니다. 네이버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은 대표적으로 메타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BEC, 즉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이 있습니다. 국경과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이커머스에 네이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골목 상권과 겹치는 그런 부분은 카카오보다는 좀 적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엇갈린 내부자 매매 패턴 때문에 성급히 투자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음 다잡으시고 현명하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